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프로파일링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진행할 사건은 2011년도에 발생된, 정확히는 2010년입니다. 울산 지역의 사건을 함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의문점이 만들어진 이유도 있기는 한데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과 오늘 깊게 얘기해보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진행 방식은 조금 덩어리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덩어리마다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를 하나씩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을 미리 하고 싶은 여러분의 궁금한 생각, 제가 궁금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공범이 있을까? 단독일까? 이 부분과,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지? 어떻게 하면 이런 가능성이 나오지? 라는 부분에 함께 고민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서 컨텐츠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은 발견부터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울산 남구 부곡동에 있는 한 야산입니다. 당시 이곳은 석유화학단지가 철거 결정을 내린 상태라서 이쪽에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대다수 이사를 간 상태, 여기에 남아있는 가구는 단 한 가구만 남아있었습니다. 사람도 없는 야산이다 보니까 아카시아도 되게 많이 있어서 양봉을 하는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참 꿀을 양봉하기 좋은 환경으로 좋아하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4월 17일 모든 상황이 다 바뀌게 됩니다. 한 양봉업자는 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꽃도 피기 시작을 해서 양봉을 하기 위해 예초기를 들고 길이 없는 곳을 풀을 서서히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이상한 게 보였던 거죠. 하얀 뼈 조각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많은 뼈 조각들이 퍼져 있는 걸 보고서 여기 왜 뼈 조각이 있지? 처음에 이 양봉업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거 그냥 뭐 동물들의 뼈, 뭐 야생 짐승들의 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좀 더 치셨던 겁니다. 옆쪽을 한번 다시 딱 치는 순간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좀 더 정확히는 안구가 없는 뚫려있는 눈과 마주쳤죠. 바로 유골, 사람의 머리, 해골이 보인 겁니다. 즉 이 뼈는 일반 동물의 뼈가 아닌 사람의 뼈였던 거였습니다. 양봉업자는 그걸 보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조용했던 이 마을, 한 가구만 사는 이 야산에 폴리스 라인이 쳐지기 시작하고 경찰은 현장의 수색을 시작하게 됩니다. 뼈 조각이 있고 이미 백고로가 끝난 시신 상태,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옷 상의와 하의, 그리고 장지갑도 하나 발견됩니다. 장지갑을 조심스럽게 열어본 경찰의 눈은 다시 한번 의심스러웠는데 그 안에는요, 어떠한 카드, 신분증, 모든 것도 없는, 돈도 없는,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지갑이었습니다. 즉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더불어 옷 같은 거나 주변을 확인해본 결과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나이도 옷만으로 그냥 여성이다 정도로만 판단할 수 있는 시신. 살인일까? 살인이라면 무슨 이유로 이랬을까? 자살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확실히 여기의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시간이 꽤 많이 지났다 정도만 확실한 겁니다. 백고라가 진행됐기 때문이죠. 그 야산에 한 가구 있는, 한 채 있는 그 가구에 경찰은 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여성과 관련된 사람 없어진 사람 없나요? 우린 여기밖에 안 살아서 우리들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라고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주셨습니다. 2010년 늦가을부터, 백골이 발견된 건 2011년 4월이고요 2010년 늦가을부터 마을에 이상하게 까마귀 떼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풀숲 쪽, 그쪽에 좀 다가가면 이상한 썩은 냄새가 나서 우리 손자가 한번 놀러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당시에 느낌도 안 좋고 냄새도 안 좋아서 그냥 그 근처엔 잘 안 갔었어 라고 얘기하신 게, 이게 한 가지의 힌트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신이 발견됐고 상황 정황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저도 처음에 이 정도 상황만 듣고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머리가 되게 하얘졌습니다. 이 상황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일단 근데 저희도 이제 같이 알려주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본 결과, 첫 번째, 백골화가 중요합니다. 백골화가 되었다는 건 뭐 상황과 날씨에 따라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8에서 9개월, 8달에서 9달 정도면 시신은 백골화가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발견된 2011년 4월 기점으로 8, 9개월 전이라면 뭐 얼추 뭐 늦가을쯤이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썩은 냄새가 많이 났다 라고 얘기하는 시기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럼 아마도 현재 이 정도에서 뭐 짐작할 수 있는 건 2010년 늦가을 정도에 이곳에서 시신이 있었다 정도는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좀 분석해봐야 될 상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면 고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내용을 고정시켜버리지 않으면 뒤에 나올 얘기에서 너무 많은 가능성들이 나오고 갑자기 내용이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씩 던져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자살일까? 타살일까? 아니면 실족사일까? 이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실족사에 대한 가능성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실족사일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건 현장과 관련되어 있는 울산의 지도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있는 단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야산단지를 이야기합니다. 굳이 이곳에 가야 될 이유도 없으며, 그리고 헤맬 이유조차도 없는 곳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가구가 이쪽엔 한 곳밖에 안 살거든요. 기절해야 될 만큼 야산이 뭔가 높다거나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도 아니고, 들어간다고 해서 무언가 길을 헤맬 만큼의 높이도 아닙니다. 뭐 굳이 얘기한다면 동네에 있는 뭐 수리산, 광교산 이런 정도의 산이 아니고요. 그냥 동네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부산으로 따지면 배산 정도. 그러니까 들어갔다고 해서 뭔가 막 길을 헤매면서 되게 심각해질 만큼의 상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신 상태를 봤을 때도요, 뭔가 치명적인 상태를 입었다면 뼈가 부러져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서 타살을 당했다면 뇌, 아니면 떨어져 벽에 부딪혔거나 돌에 부딪혔다면 뭐 이렇게 뼈가 부서진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흔적도 아예 없었습니다. 실족사가 무조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족사일 확률이 적다 정도로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자살의 가능성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백골의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살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겠지만, 자살을 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흔적이 너무 없습니다. 적어도 자살을 한 사람은 자신이 발견되었을 때 유서까진 아니더라도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릴 대비는 합니다. 적어도 뭐 신분증을 준다든가, 나중에 내가 밝혀졌을 때 자신들의 가족이나 누군가한테 가야 될 흔적이 필요한데요. 여기는 지금 핸드폰도 없고 카드도 없습니다. 지갑만 덩그러니 있는 상태라서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밧줄 같은 것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자살했을까? 약물일까? 약물병은 없는데. 주사일까? 주사병도 없는데. 이런 문제였던 겁니다. 자살이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률이 적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남는 부분은 타살입니다. 핸드폰도 없고 카드도 없는, 신분증도 없는, 지갑만 덩그러니인 상태. 아마 확률적으로 봤을 땐 타살의 확률이 가장 크고 약 한 70% 이상, 그리고 실족사, 그리고 마지막에 자살이 아닐까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시신은 여성일 확률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여성일 확률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옷가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성은 대부분 골반뼈가 크게 나옵니다. 남성과 다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성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당시에도 판단을 했던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저 장지갑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도 사실 제가 생각한 건 아닙니다. 프로파일링 해주시는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장지갑 하나 가지고 혹시 순서를 판단해 보실 수 있겠나요? 어떤 얘기냐면, 첫 번째 가능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을 죽이고 장지갑에 있는 카드 내용물을 다 뺐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부분인데요. 이걸 어디서 뺐을까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즉, 사람을 만약에 타살이라면 살해했다는 장소가 이 산일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살해를 하고 가지고 왔을지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즉요,
만약에 이 장소, 이 야산에서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시신을 그대로 둔 뒤 거기 같이 있는 카드에서 다 빼고 핸드폰을 가지고 흔적을 지운 뒤 나왔다가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다른 장소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차에 태우든 어떤 이동수단에 태워서 시신을 이곳에 유기를 하는데 유기를 하려고 봤더니 이동수단에 있는 지갑 혹은 뭐 핸드폰을 보고서 이 안에 있는 카드나 신분증을 다 빼고 그 지갑을 들고 시신 유기한 데 가서 던졌다. 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좀 이상한 부분은 뭐냐면 두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왜 굳이 지갑을 덩그러니 핸드폰도 가져가고 나머지 흔적도 다 가져간 사람이 지갑을 사람이 다 죽이고 난 뒤 다른 데서 죽이고 카드에 있는 걸 다 빼놓은 상태에서 왜 그 지갑을 거기다 굳이 놨을까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런 이유라면 차라리 타 장소, 다른 장소에서 죽이고 이동수단이 있는 지갑을 보내고 확인했다면 차라리 그냥 지갑을 가져가는 게 더 나은데 그걸 그 자리에 뒀다라는 부분입니다. 좀 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두 가지 경우의 수제는 아마도 장지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건 이곳, 즉 야산 부분까지는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오셨는데 이 안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 뒤 있는 핸드폰을 가져가고 지갑을 안에 있는 걸 카드를 빼서 그 지갑까지 같이 유기를 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지에 대한 부분. 아니라면 다른 데서 죽이고 시신을 옮기고 지갑까지 같이 던졌다 라고 보는 부분,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게 더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였습니다. 즉 장지갑이 텅 빈 채 있다는 부분 자체가 이 시신에 대해서 과연 어디서 죽였는지에 대해서 추측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죠. 물론 저희들끼리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아마 여기서 죽인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죽이고 이곳에서 카드를 빼고 지갑을 그대로 둔 상태가 조금 더 합리적 이다 라고만 판단한 거지 아직은 뭐 경우의 수만 더 열어놓은 상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대부분 시신을 처리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요, 시신을 묻어야지 그래야 들키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하는 거와 관련돼서 알아보는 범죄자들의 심리 상태에서 대부분 보게 되면 시신을 거의 다 그냥 그 상태로 유기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강합니다. 묻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많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왕 묻을 거면 깊게 묻어야 되는데 그만큼 자신이 노출될 환경과 위험성이 깊어지고요. 족적을 남길 확률, 그리고 삽에 대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최종적인 문제는 뭐냐면 시신이 발견됐을 때의 문제입니다. 땅 안에 묻혀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들짐승이나 이렇게 파헤쳤을 때 안에 묻혀져 있는 상태라면 부패가 좀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느리게 진행되면 시신이 그대로 발견되고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나타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은 말 그대로 바다라던가 아니면 그냥 공터, 야산, 뭐 묻어두지 않는 상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겉에다가 두게 되면 들짐승, 산짐승 아니면 새가 와서 이제 말 그대로 시신을 그때부터 부패한 시신을 쪼아먹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현장 훼손이라고 하죠. 자신의 증거가 많이 없어질 확률과 8개월에서 9개월 정도만 지나면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많이 쓰는 행동이 이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건 굉장히 많은 경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검색을 해봤다든가 그만큼의 생각을 하는 사람, 그렇다면 뭐 시신도 뭔가 범죄 전과가 있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혹은 완전 정반대로 얼른 처리해야 돼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처리해야 된다는 목적 때문에 자기가 아는 가장 인적이 드문 곳, 위아래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후자의 경우는 분명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고 초범일 확률이 크지만 전자의 경우는 이곳에 살 수도 있지만 전자의 경우는 좀 정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범인이 있다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정확하게 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정확하게 한 사람이면 뭐 킬러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걸 누가 알겠어. 뭔가 당황해서 빨리 처리하려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한 행동이 아닐까?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린 사건 현장만 보고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이제 여러분의 4가지를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고정이 조금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얘기가 계속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자, 지금 저와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깔았습니다. 나는 실족사 같아. 나는 자살 같아. 난 타살 같아.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난 남자 같은데? 난 여자 같아.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거 전문가 같아. 아니야, 초범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만의 생각을 잘 가져주시고 뒤에 나오는 진술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확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실종자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8개월간 실종이 돼 있던 사람일 거라서 확인해 봤더니 하나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울산에 있었던 홀리데이 나이트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홀리데이 나이트 앞에서 실종되었던 53세의 바로 전위복 씨입니다. 당시 실종됐을 때의 인상착이 굉장히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이걸 확인해 보고 DNA에 대해서 대조를 해봤는데 전위복 씨가 맞았습니다. 2010년 8월 2일 실종되신 분입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이야기하게 될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울산이고요. 울산 남구의 바로 달동입니다. 울산 남구 달동 1264-9번지 당시에 있던 이름 홍합이야기라는 술주점입니다. 소주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나이트클럽의 바로 맞은편 쪽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여드려도요, 바로 이 사거리에서의 기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는 나이트클럽, 지금 현재는 다른 나이트클럽입니다. 그리고 대각선 방향에 있었던 당시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바로 홍합이야기라는 그 건물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대부분 나이트 근처다 보니까 여러분도 나이트라는 특색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대부분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야간조로 일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유는 당시 가족의 아들 내외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좀 금전적인 부분에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보탬이 되고 싶으셔서 어머님께서 급여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야간 업무를 이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사건 발생 2달 전 6월달부터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8월 2일날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일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전 씨는 다음 날이 좀 중요합니다. 8월 3일부터 3, 4, 5가 휴가였습니다. 화수목이죠. 이렇게가 휴가날이었습니다. 즉 이날 왜 어떤 휴가 있었냐면 막내딸 집에 놀러가서 좀 이렇게 좀 쉬다가 오시는 게 원래 약속이 되어 있던 상태였거든요. 8월 2일은 실종된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경 퇴근을 하십니다. 일찍 퇴근을 하셨는데 너무 당연했습니다. 당시는 휴가 시즌이었습니다. 8월 초가 대부분 휴가를 많이 몰아쓰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일요일이 지났습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오는 날, 대부분 이제 나이트클럽이 있는 데는 예를 들면 목요일 밤, 목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날과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날이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날은 사람이 붐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늦게까지 이제 장사를 하셨지만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날, 바로 8월 2일이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어차피 없으니까 그래서 일찍 퇴근을 하시게 됩니다. 일찍 퇴근하신 게 화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퇴근을 하실 때 같이 일을 하셨던 동료 부부입니다. 부부가 같이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두 분과 총 3분이죠. 이렇게 같이 퇴근을 하시는데요. 새벽 4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버스가 다녔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한 30분 정도 더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버스 빨리 이제 딸의 집에도 가셔야 되고 동료 부부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택시 타고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도 나 택시 탈게 라고 얘기하면서 이 택시를 타러 이동을 하셨던 거죠. 여기까지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부분이었습니다.
8월 2일 새벽 4시 반경입니다. 8월 2일 오후 4시까지 막내딸은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은 어머니가 오시질 않는 겁니다. 분명 오신다 그랬는데 오후 4시경에 연락이 안 돼서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전화 자체가 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지역이다 라고 떠서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그리고 평상시에 전화도 안 받으시는 분인데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에 먼저 직접 이제 찾아가 보시게 됩니다. 가게에 먼저 가봤는데요. 가게에서는 어제 이미 출근하셨고 퇴근도 하셨는데 택시 타러 가신다고 했었어요. 느낌이 이상한 거죠. 근처 지구대로 가서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 지구대에선 받아주질 않습니다. 실종된 지 24시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 막내딸의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울립니다. 바로 뭐였냐면 막내딸이 어머니에게 엄마 필요할 때 쓰세요 라고 줬던 신용카드가 한 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카드는 한 번도 사용된 기록이 없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쓰시지 않았던 카드입니다. 근데 이 카드에 신용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된 기록이 확인됩니다. 저녁 8시 42분 30만원 인출. 그리고 좀 있다가 46분까지 총 4건에 걸쳐서 현금 서비스로 100만원이 인출됩니다. 두 곳 나뉘어서 인출이 됐는데 30만원이 인출이 된 이유는 뭐 대부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편의점에 있는 ATM은 대부분 첫 번째 한도가 30만원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30만원, 30만원, 20만원, 20만원 이렇게 총 100만원이 인출됩니다. 그리고 이 인출된 기록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되신 그 식당, 일하셨던 식당, 홍합이야기 근처 300m 범위 내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어머니가 지금 돌아다니시는 거라면 어머니는 지금 이 식당 근방 300m 안에서 돈을 찾고 계신다라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딸은 없을 겁니다. 연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실 리가 없으니까. 너무 느낌이 이상했던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에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게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을 정리해봐야 될 건 경찰들도 알고 있던 실종 상황입니다. 즉 당시의 실종 기록 자체, 왜냐면 2011년에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치가 된 건데 2010년 당시에 이미 실종 신고로 수사가 조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 2010년 8월 2일 이후에 실종 기록이 많이 없고 수사 결과가 많이 없으면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사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딸을 위해서 놀러갈 계획, 휴가까지 있는 상태이신 분이 자살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위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게로부터 밑으로 2.7km 떨어진 곳이 바로 그 야산입니다. 왜 거기서 시신이 발견됐을까요? 거길 그리고 어떻게 가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당시에는 차를 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버스가 안 되기 때문에 택시 혹은 뭐 다른 일반적인 차량,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첫 번째 의심점은 동료 부부였던 거죠. 마지막까지 확인했던 마지막 목격자이자 용의자일 수 있으니까. 같이 둘이 이동하는, 셋이 이동하는 동선의 CCTV를 봤는데 뭐 트러블도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고 아무렇지 않게 가다가 헤어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택시를 탄 정류장에 트럭이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서 CCTV를 가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택시를 탔는지, 타러 가다가 딴 데 간 건지, 다른 차를 탔는지가 확인이 아예 안 됩니다. 탄 건지 아닌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현금 서비스 최대치의 출금 상황이 발생돼 버렸습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만약 출금한 사람이 범인이어도 이상합니다. 생각을 조금 해보면 이걸 출금을 했는데 그게 범인이다? 자, 아까 제가 범인의 경우를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초범, 불안해서 한 사람, 아니면 정말 계획적인 사람. 각자 생각하신 게 있었죠. 자, 만약에 범인이라면 범인은 시내 1.7km에 유기를 하고 그 다음날 저녁에 다시 실종자가 일했던 현장에 와서 그 근처에서 태연하게 돈을 인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범인이면 바로 당시에 그냥 돈을 계속 뽑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12시간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일하던 근처에 다시 굳이 돌아와서 범인은 현장에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은 대부분 자신의 흔적이 혹시 노출된 게 있지 않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이런 경우에 오는 건 아니거든요. 뭐가 문제일까요? 납치수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타고 이동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탔건 비자발적으로 탔건 혼자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뭔가 경우의 수는 깔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시신을 유기하고 한 명은 돈을 찾고 근데 이것도 이상한 건 한 명이 돈을 찾을 때 12시간 이상을 소비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범인이 맞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남자를 첫 번째 용의선상에 두고 더 깊게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딸 부부도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곧바로 ATM, CCTV 확인을 해봅니다. 근데 당시에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확인을 안 해주다가 좀 시간이 지나 경찰이 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확인해봤는데 한 남자가 돈을 인출하는 게 확인됩니다. 엄마이길 바랬지만 엄마가 아니었던 거죠. 파란색 반팔티를 입은 딱 봐도 굉장히 애띄어 보이는 남자, 혼자서 돈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4번에 걸쳐서요. 이걸 보자마자 함께 찾아다니고 있던 동네 같은 상인이 CCTV를 보자마자 자신의 차를 끌고 주변을 돌아다니신 겁니다. 근처에 있을 것 같은 느낌 때문이죠. 근데 나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 골목에서 바로 잡았습니다. 골목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호객행위를 하고 있던 박모씨, 당시 나이 18세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희 여기 안 마실 수 있는데 좀 들어갔다 가시겠어요? 라는 그런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았던 거죠. 걔를 잡은 겁니다. 내리자마자 멱살을 잡고 너 돈 방금 불법적으로 훔쳐서 뽑았지? 너 사람 어딨어? 저 아닌데요? 저 진짜 아니에요. 너 이거 봐봐. 이거 너잖아. 저 아니에요. 일단 잡자마자 바로 지구대로 끌고 갔습니다. 몸을 확인해봤는데 데려가는 상황에서 방금 전에 돈을 뽑았으니까 확인해봤는데 돈 100만원도 없었습니다. 일단 지구대에 가서 확인해봤는데 지구대 안에서 이 18세 박모군은 이야기를 바꿉니다. 사실 제가 돈을 뽑은 건 맞아요. 근데 부탁받고 한 거예요.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돈을 뽑기 몇십 분 전이었는데 한 8시쯤이었나? 어떤 택시에서 사람이 내리더라고요. 딱 봐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희 마사지 업소 앞을 지나가길래 제가 가서 저희 마사지샵 좀 잠깐 들렸다 가시죠 라고 호객행위를 했는데 싸게 마사지를 이제 밖에 해준다고. 근데 그 남자가 갑자기 나 지금 현금 없는데? 네가 돈 대신 찾아주면 마사지 할게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서비스적 개념, 대부분 이제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도 대신해서 이제 뽑아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현금 60만원만 찾아다 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카드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편의점에 가서 카드를 찾으려고 들어가서 카드를 넣고 현금 서비스를 누르고 30만원을 클릭하는데 비밀번호를 클릭하는데 비밀번호가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비밀번호가 틀린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다시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거죠. 그래서 그 비밀번호 가지고 했더니 인출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4번, 총 100만원을 인출했고 이 남자는 수고했다 라고 하면서 팁 3만원을 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청년을 따라서 안마실소에 같이 이 남자는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박모군이 얘기했던 인상착입니다. 40, 50대 남성이었고요. 키는 한 166 정도? 작았어요. 그리고 검고 둥근 얼굴이었으며 작은 눈매에 배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세로 줄무늬 와이셔츠에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라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가 있죠. 바로 안마실소 사장입니다. 호객행위를 안마실소 앞에 들어가서 여사장을 마주쳤는데 여사장이 본 그 남자는 딱 봐도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났고요.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그냥 진상 고객이겠다라고 판단하고 다시 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번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휘청거리면서 밖에 나가서 길을 걷다가 택시를 타고 다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자가 사라진 뒤 10분에서 15분 뒤에 안마실소로 경찰이 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타이밍 차이가 있던 거죠. CCTV를 보고 남자 얼굴 확인 좀 하자라고 했는데 이 업소는 감시만 되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녹화 기능이 없어서 얼굴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목격자 한 명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남자를 태웠던 택시기사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건네줍니다. 영상을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인상착의가 맞았습니다. 그 남자와 했던 얘기를 진술해줬는데 자기가 노래방에 아까 갔다 왔다. 휴가 첫날이거든요, 오늘이. 첫날부터 돈을 좀 많이 썼어요, 제가. 체육관 시장 말고 새마을금고 쪽으로 좀 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그쪽 지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 택시기사가 주변 건물에 있는 이 파출소 맞나요? 그쪽으로 가면 되죠? 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왜 파출소에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5,000원을 내고 거스름돈 1,800원을 받지도 않고 그냥 사라졌던 겁니다. 근데요, 이상한 접점이 생깁니다. 되게 이상한 접점이 뭐냐면 이 내린 곳이 바로 전 씨의 집 200m 거리입니다. 물론 우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우연성이 몇 번 더 나오는지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현금을 뽑은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현금을 뽑은 사람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그냥 대신 뽑아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시켰던 그 남자, 살인범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뭔가 이상한 매치가 됩니다. 살인범. 살인범이 자기가 살해를 했던 사람이 일했고 사라진 장소에 술을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다시 나타난다. CCTV나 블랙박스에 노출될 수 있는 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났다. 그리고 뭔가 자기가 그냥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어서 실수했다라고 보기에는 자기가 돈을 뽑지 않는 치밀함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노출되는 건 싫었던 거죠. 자기가 노출되는 건 싫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다시 갔다. 사람들은 이미 얼굴을 다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몽타주가 완성돼 버렸던 거죠. 바로 이 몽타주가 왼쪽이 박모군이 본 것, 오른쪽이 여사장이 본 얼굴입니다. 자, 뭔가 당황을 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사람을 죽여 너무 당황해서 빨리 야산에 두고 그냥 온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카드를 갖고 와서 사망한 사람의 카드, 실종된 사람의 카드를 다시 그 현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썼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이상합니다. 차라리 뭔가 정말 경험이 많고 풍부하거나 그렇다고 보기에도 치밀함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카드를 들고 있던 사람이 범인일까요? 그 두 번째, 이상한 일치가 있습니다. 휴가 첫날입니다. 분명히 휴가 첫날이어서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씨도 그날이 휴가 첫날입니다. 8월 2일까지 일하고 8월 3일까지 첫 휴가.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습니다. 당시에 그때가 휴가가 많이 몰리기 때문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서 돈을 쓰고 노래방에서 돈을 쓴 뒤 다시 이쪽에 와서 안마실소에 잡힌 겁니다. 내려서 어디를 갈 목적이 있었다? 없었다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안마실소에 갔다가 나와서 궁시렁거리면서 다시 택시를 타고 다른 데로 갔으니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단지, 이 번화가 근처에서 만날 사람이 있었거나 뭔가 해야 될 행동이 있었다면 안마실소에서 나와서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장소로 가는 게 맞는 건데, 택시를 타고 내리자마자 안마실소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또 택시를 타고 딴 데로 갔다. 즉 이 안에서 누굴 만나러 왔다라고는 생각하긴 조금 그렇습니다. 정말 살인자일까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많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상한 점 세 번째입니다.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을까요? 협박을 했을까요? 비밀번호 얘기 안 하면 죽인다. 비밀번호 당장 얘기해. 비밀번호를 얘기했어요. 근데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첫 번째 알려준 비밀번호는 틀렸고 두 번째 알려준 비밀번호가 맞았습니다. 찍어서 맞췄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찍어서 맞춘다는 기준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생년월일, 뭐 주민등록증에 있는 생년월일 같은 거 비밀번호로 많이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있는데,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밀번호를 만들 때 생년월일과 관련되어 있는 번호 혹은 그 연번 이런 거는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게 아예 안 되거든요. 누군가 추론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밀번호는 자기들 아니면 가족들이 알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생년월일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을까요? 과연 카드는 그럼 어디서 샀을까요? 살인자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이 직접적으로 살인한 사람 같진 않다라는 느낌이라면 이 사람은 카드를 어디서 갖고 왔을까? 주웠을까? 주웠는데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죠? 아니면 전씨가 카드를 그냥 줬나? 아니면 전씨와 아는 사이인가? 되게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협박에 의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두 번째, 그럼 목적이 분명히 강도였겠죠. 두 번째는 뭐 아는 사람이었다. 근데 아는 사람인데 카드도 써라.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려줄 정도의 40, 50대 남자. 어떤 남자일까요? 일반적인 남자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경우의 수는 이렇게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우의 수에서 위에 거를 다시 끌고 와보는 거죠. 초범일까? 당황하지 않았을까? 너그럽게 아무렇지 않게 했을까? 네 번째입니다. 휴대폰에 문제도 있습니다. 실종 전 휴대전화가 알아서 분리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알아본 바에 따르면 현금 인출이 실종 장면 근처에서 발견된 부분으로 봤을 땐 가출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돈을 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핸드폰 위치가 판단된 건 남구 달동 1281번지의 휴대전화 기지국입니다. 근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은 반경 5km입니다. 최소 범위를 따져도 2km 정도이거든요. 2에서 5km 정도는 한 구역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더 디테일한 부분은 알 수 없는데요. 이 사건 현장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사건 현장, 바로 이 달동은 어디로 봐도 문제가 생깁니다. 위를 보던 아래를 보던 이 남쪽에 있는 산 방향까지 2.7km, 어디를 가든 다 5km 안에 동선이 다 나오게 됩니다. 즉 정확하게 어디서 정확히 핸드폰이 꺼졌다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 안에 모든 동선이 다 나왔죠. 그러니까 사건이 특이한 이유는 뭐냐면 실종된 곳, 유기된 곳, 그리고 뭐 카드가 인출된 곳, 이 모든 게 이 기지국 내에서 다 벌어진 거기 때문에 정확한 동선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전씨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부부는 택시를 탔다, 본 것 같다 라고만 진술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당시의 진술대로 얘기를 좀 더 합쳐보게 된다면 택시를 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우리는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택시기사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부터 모든 기록을 다 조회를 해봤지만 그 누구도
이 사람을 태웠다, 봤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당시의 시간의 문제인데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나이트클럽 앞,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나이트클럽 앞, 새벽 4시 반이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뭐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요. 유흥단지는. 근데 이거는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유흥단지여서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일찍 퇴근을 해서 나온 분인데 당시에 그 시간에 이쪽에서 이 유흥단지에서 택시를 탔던 이 50대 여성을 본 택시기사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나오는 게 경찰들도 되게 이상했던 겁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격자는 최고의 용의자일 수도 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자기가 얘기를 안 하면 그게 곧 용의자가 되니까. 우리는 시간적인 부분을 분명히 확인했을 때 이분이 자발적으로 걸어서 내려갈 확률은 없습니다. 분명히 차를 탔을 확률이 제일 크다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동료 기사들이 한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카드를 쓰다가 절도 혐의로 2010년에 걸린 적이 있는 기록,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건 난 얘랑 교대로 근무했는데 다른 사람 민증 있다고 다른 사람 지갑 같은 걸 주워서 취기 흘린 지갑 이런 걸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쓰고 다니는 것, 술 취한 사람들의 카드를 훔쳐서 현금 인출한 절도죄까지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너무 의심이 간다 라고 경찰에게 진술을 했죠. 그리고 경찰은 무언가 새로 나타난 용의자라고 판단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 이상한 혐의점이 발견됩니다. 전 씨가 사라진 8월 2일 새벽 4시 18분쯤 손님을 태운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4시 47분 하차 기록이 있습니다. 거리는 2.7km, 요금은 7,200원. 약 30분 정도를 태웠는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2.5km가 2010년 당시에 얼마나 막히면 7,200원이 나올까요? 7,200원이 나올 거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2.7km밖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 의한 평범한 생각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차를 끌고 2.7km를 운행한 뒤 그 앞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어서 한 20분 정도 시간을 더 보내고 돈을 받았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방법은 한 가지죠. 2.7km가 떨어진 곳이 꼭 전시의 집 부분은 아니거든요. 전시의 집 부분도 2.7km, 하지만 야산도 2.7km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행적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4시 27분 정도에 도착했어야 될 이 사람은 4시 47분에 하차했던 기록을 찍힌 이후부터 운행을 안 합니다. 3시간 30분 동안 말이죠. 약 8시 정도가 되어서야, 8시에서 9시 정도가 되어서야 그때부터 다시 운행을 한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에 그래서 경찰도 물어봅니다. 이때 뭐 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저 그때 차에서 잠잤는데요? 라고만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차량 내부에 수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 씨의 흔적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안 나왔을까요? 사건은 2010년 8월 달에 발생했지만 수사는 거의 6, 7개월 뒤에 진행돼 버린 겁니다. 제대로 확인이 될 리가 없죠. 6, 7개월 정도가 지나서 그 안에서 사람의 흔적을 찾겠다고 얘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경우의 수를 조금 맞춰본다면 이런 상황이 조금 되겠습니다. 만약 이 택시기사가 범인이라면 8월 2일 야간 근무를 했던 남자, 그리고 택시에 태우고 뭔가 범행을 저지른 뒤 그 남자는 낮까지 일을 해야 되는 남자. 왜냐면 근무는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은행을 하다가 좀 잠을 잔 뒤 자기가 그 카드를 가지고 나와서 8시에 돈을 인출한 것. 왜 12시간 정도의 사이에 텀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이러면 합리적인 매치가 되는 남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남자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절도 혐의죠. 그런데 절도 혐의만 가진 것 치고는 너무 사건을 이상하게 됐죠. 살인을 저지르고 그 카드를 막 쓰면서 다녔다. 좀 매치가 안 맞는 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용의자인 택시기사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블랙박스에 피해자가 탄 게 찍히지도 않았죠. 6, 7개월 뒤인데 확인이 안 되죠. 입증 자료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당시에 인출 심부름을 시켰던 박군, 그리고 안마실소 사장이 얘기했던 바로 이 남자와 용의자에 대한 몽타주가 조금 다르다라는 문제. 얼굴이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좀 다른 사람 같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람과도 혐의점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경찰은 내부 수사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보질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혐의점에 대해서 조금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어가 본다면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범인이다. 그리고 이 남자는 과거에도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능력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언가 잘못돼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 사람을 유기시켜놨다. 바로 그 숲속에다가 말이죠. 그런데 태연하게 나와서 카드를 아무렇지 않게 쓰고 다녔다. 인 겁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얘기했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뇌피셜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불편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는 공범에 대한 부분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그리고 돈을 찾은 사람이 다른 부분. 즉,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 사람이 죽은 줄도 모르고 그냥 뭐 공범이 나한테 카드 줬고 돈 빼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카드만 갖고 다녔던 거고, 그리고 죽인 사람이 정말 죽여버리게 된 경우, 공범의 경우의 수가 첫 번째였던 겁니다. 근데 물론 공범에 대한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였는데 공범이 같이 다녔다? 공범이 차 안에 탔는데 함께 동승을 했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데 단독범으로 이 남자가 혼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되게 이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의 수가 가능하지? 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요, 머리를 스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의자가 만약 피해자 전씨가 사망한 걸 몰랐다면의 기준입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2.7km를 데리고 야산 쪽에 가서 무언가 강제적 행위를 했는데 당시에 그 사람이 느꼈던 건 숨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살아있다라고 느꼈던 부분인 거죠. 아직은.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사람을 그냥 둬버리고 나머지는 다 빼버리고 나에 대한 흔적만 없으면 되니까 그냥 차를 타고 자기는 왔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살아서 그냥 강도를 당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죽지 않았겠지 라는 생각에 그 다음날 그 카드를 쓴 게 아닐까.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게 두 번째 경우의 수. 이게 아니라면 완전 제3자, 정말 알 수 없는 남자, 이렇게 되면 다른 앞선 두 가지 경우의 수보다도 경찰의 책임이 더 커집니다. 첫째, 돈 3만원을 팁으로 받았습니다. 왜 그 3만원에 대해서 지문 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3만원입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지문은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당시에 박씨의 진술, 박군의 진술을 듣고 어느 쪽에서 담배를 피웠다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몰려있는 담배꽁초를 전부 수거해서 경찰에게 주었습니다. 수사해달라. 근데 당시 경찰은 그 증거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얘가 범인인데 뭘 이런 것까지 해요. 끝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미제가 돼버린 사건 중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실종 당시의 사건의 수사 자료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너무 일찍 범인 잡았네 라고 판단을 했고, 그게 그 범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사건이 흘러갔고, 그리고 결국엔 증거가 아예 안 나와버렸던 거죠. 도리어 미제가 되기 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경우에서는 제3자라면 지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용의자와의 관계, 분명히 용의자는 전씨와 관계가 있습니다. 경찰은 전씨의 카드를 이 용의자가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까지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었어요. 근데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죠? 그 모든 이상한 혐의점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그냥 풀어지게 된 겁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용의자, 바로 이 택시기사, 이 남자는 이 사건의 최고의 용의자이자 최고의 실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범행과 살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억울하다면 그걸 밝혔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모른다라는 부분으로 일관하고 시간을 지금까지 끌어왔던 것, 누가 봐도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이분이 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이라면,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손주를 보기 위해서 힘들게 일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정말 인간이라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단서가 있다면 제보해 주시는 게 도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 범인이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을 받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